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평균의 원리와 경제 위기를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어제 사망했다는 뉴스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급히 그 주제를 바꿔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향후 북한 정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이렇게 주제를 급히 바꿨습니다. 물론 이미 뉴스나 여러 언론 내지는 인터넷상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그와 관련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주로 이제 북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문제를 다룬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제 플리바겐이라는 책인데, 저희 연구소의 이제 북한 경제센터장인 이제 윤재훈 센터장님이 플리바겐이라는 책을 그동안에 이제 북한 경제 관련해서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해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밍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이 플리바겐이라는 책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북한 문제를 설명하는 여러 시각들이 있는데, 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향후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 급히 저희 연구소의 북한경제센터장을 초빙을 해서 저하고 가벼운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또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이제 윤재훈 북한 경제센터장은 원래 북한학을 전공한 북한 전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 윤재훈 센터장의 1분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지금 주제를 바꾸다 보니까 준비를 좀 이렇게 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빈티가 나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마이크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북한 경제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해온 북한경제센터장 윤재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플리바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용어의 뜻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간략한 소개 대신에 용어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좀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리바겐이라는 뜻은 사실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자에게 검찰이 이제 굉장히 중형으로 이렇게 사형이라든지 종신형과 같은 최고형으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범죄자가 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증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증거를 제공하는 대가로 좀 이렇게 형량을 감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플리바겐에 굳이 비유를 한 이유는 사실 남북 관계가 플리바겐에 나오는 검찰과 범죄자의 관계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겪고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북 강경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그 남한 국민들 사이에는 좀 그런 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민족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정서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명백히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다. 마치 검찰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범죄자와 타협을 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북한 역시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으로는 마음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방적으로 외면한다거나 강압적으로 다룬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플리바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뭐 책의 내용은 뭐 제가 이제 소장님과 대담을 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예, 1분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저희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국 국내 이제 그 정치 상황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새세대 희망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나라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제 어떤 참여에 의한 그런 그 변화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지금 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김광수 경제연구소하고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제는 잘한다, 내 인정한다 이거. 지금 최고다 이거, 경제는. 근데 당신들은 북한은 잘 모르지?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으로서 답이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보여드렸죠. 책까지 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새세대 희망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은 이미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2008년인가 9년에 뇌졸중으로 그때 쓰러졌죠. 쓰러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산다 못 산다는 이렇게 말들이 그때 나왔었죠. 이미 나이도 이제 60대 후반으로 그런 대로 이제 고령의 나이인데다가 고령의 나이에 이제 뇌졸중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들이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어도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뭐 그 살더라도 오래 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견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제 언론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뭐 북한 뭐 지난주 주말 토요일 날 사망을 했는데 올랐다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반응 뭐 이런 걸 보인다든지 예견을 이미 다 해온 것들인데 그럼 그 예견을 했으면 충분히 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별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윤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방금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내열관계 이상으로 쓰러진 게 2008년 한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2009년 1월 8일에 그 김정은 그러니까 삼남이죠. 김정은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후계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김정일이 몇 년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일정하게 예견 되었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상당수는 아마 그 엊그저께 뉴스를 보시고 상당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 이제 그 낮 12시에 특별 보도를 한다고 해서 이제 무슨 내용일까라고 이제 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김정일 사망 소식이 보도된 게 상당히 미묘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북한과 미국이 그 내년에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협상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건들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그래서 뭐 식량 지원하고 그것이 이제 그 북미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가 거의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는 시점에 갑자기 북한이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점상으로는 상당히 미묘한 그런 좀 국면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 소장님께서 우리 정부가 대응에 어떤 하는 방안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그 이렇게 작게 502구라고 그 한미 양국 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작전 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민간인이나 일반한테는 공개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서 뭐 대량 탈북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급변 사태 시나리오 별대로 한국과 미국이 양국이 이제 공조를 해서 대응 방안을 이렇게 지침을 내놓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미 양국, 특히 한국 정부가 뭐 일정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문제를 보였죠.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게 지난 토요일 17일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우리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미국과 일본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겠죠. 만약에 알았다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일본으로 가는 거를 제지를 했겠죠. 그렇듯이 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문제 같지만 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 이제 그러니까 정권의 성격하고 뭐 이제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호불호를 떠나서 그 북한과 남한이 연락되는 그 한라인이 대북 한라인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조차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청와대하고 직통으로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군사훈련이 있거나 하면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연락망을 말하는데 그게 이번에 끊겨놓으니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사실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굉장한 그 대북 관련 어떤 정보 라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뭐 국방부라든지 뭐 최근 국정원 같은 경우도 뭐 김정일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이제 좀 심각한 문제를 보였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죠? 중국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4개 강대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김정일 사망 이후에 즉각적으로 조의를 표하거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 바로 김정은 그 후계 체제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그 정상들끼리 전화 연락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50시간이 넘도록 아마 지금 제가 아까 그 낮에 뉴스를 확인했을 때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계속 통화가 안 됐어요. 심지어 그 양재철 외교부장하고도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하고 의사전달이 전혀 안 된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향후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 남한, 특히 이명박 정부를 전혀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에 있어서는 대응할 만한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한 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미 양국 간의 군사작전 계획은, 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경우에 군사작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뭐 행정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시나리오가 또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것이 작동을 했느냐라는 이제 문제하고, 실제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 왔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아마 지적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그 대응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그 상황에 이렇게 부딪혀서는 작동을 못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작동을 못했다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잠깐 그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자마자 곧바로 이제 그 후계자로 김정은 이제 지금 그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주석입니까? 아니죠, 아직은. 예, 뭐 이제 김정은 지도자? 김정은을 이렇게 지도자로 나이가 27인가요? 8인가? 만으로 하면 27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이제 후계자라고 합시다. 후계자로 지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 후계자로 지명해서 2009년, 10년, 11년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뭐 짧다고 하면 짧고 또 뭐 그런 대로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부상하게 된 어떤 그 어떤 계기나 배경과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되고 나서 그 후에 보여온 정치적 행보, 성향, 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측근 세력들의 어떤 그 측근 세력들과 그 세력들의 정치적 어떤 행보나 스타일 또는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냐, 뭐 군부냐, 아니면 이제 무슨 개혁파냐, 또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을 해온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했고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 김정은의 그 후계자 체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걸 좀 이제 좀 그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지금 뭐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 가장 중요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이겠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김정은이 후계 체제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좀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셨듯이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김정일의 아들이 그 세 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정남, 김정철, 그리고 삼남인 김정은이 있었는데 어, 원래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존재는 거의 안 알려져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의 얼굴을 확인한 게 언제죠? 작년 그 9월 28일 그 44년 만에 그 당대회 때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란 이름조차 정확하게 안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운이라고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어, 상당히 그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이나 그 뭐 심지어 뭐 정부 뭐 학자들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일남 김정남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김정남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디즈니랜드에 가다가 뭐 이렇게 위조 그 여권으로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어떤 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면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고 또 이제 엄마가 어, 그 김정은이랑 또 다릅니다. 그 배달은 성혜림으로 달라가지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기본적 그러니까 애시당초 좀 이렇게 결격 이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은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카리스마 있거나 해서 지도자형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도 본인이 스타일하고 가장 비슷한 하고 이제 어떤 그 차기 리더로서의 자질을 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김정은을 이제 낙점을 갑자기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8월에 그 쓰러지고 나서 김정일도 내가 후계자를 빨리 옹립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김정은을 이렇게 2009년 1월 달에 이렇게 하다를 통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어 그 김정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좀 이렇게 남한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그 권력기구가 뭐 그 행정부, 의회, 사법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당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혼선이 생기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민군 총사령관, 총사령관, 뭐 그리고 뭐 당 총비서, 그리고 잘 알려진 국방위원장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방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많이 쓰는데 사실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총비서라는 명칭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당 조직이냐 뭐 국가 조직이냐 그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전제를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김정일이 어, 제가 잠시 2000년대 그 북한의 정치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도 당, 국가 이렇게 뭐 군, 뭐 이렇게 뭐 내각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근데 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그 당 산하에 있는 그 전문 부서들, 예를 들어서 조직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무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이 명확한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90년대 북한이 중반 이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한 경제난을 겪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탈북자라든지 이렇게 봐도 그냥 길거리에서 막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굶어서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국가가 별로 해주는 거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사업하고 뭐 직장 다니고 해서 먹는 거지.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재화나 뭐 재원을 다 이렇게 마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급제도 안 돌아가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죽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북한 당국에서 어떤 변화를 주냐면 당이 완전 우위에 있던 거를 군하고 내각의 어떤 권한을 조금 이임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성군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군 정치가 한 98년도부터 이제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이 우위에 있긴 한데 내각하고 이렇게 그 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쨌든 김정일 시대의 그 이제 권력 기구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것 사실 다 필요 없다. 일단 김정일하고 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다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혼란을 느끼실 게 북한의 뭐 권력기구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거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뭐 그래서 외부에서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어, 그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2009년부터 그 권력 기구들을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09년에 국방위원회를 개편을 하거든요. 개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따가 말씀드릴 장성택 같은 경우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앉히고 그리고 2010년에 1년 있다가 바로 또 그 예를 들어서 장성택 같은 경우에 국방위원 위원회에서 국방위원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앉히고요. 그리고 내각 개편에서 최영림을 내각 총리로 그러니까 다 자기 측근들을 이렇게 그 요소요소에 다 이렇게 배치를 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작년 9월 28일에 그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당 조직을 대폭 이렇게 강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김정은의 후계 체제가 안착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지난 2, 3년 동안 김정일이 그런 그 내부 권력 자원들을 다 김정은의 후계 체제에 맞게 다 배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 김정은을,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후견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혹시 뭐 신문지상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장성급 이상이면 다 7, 80대 이상입니다. 굉장히 그 고령화가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그 군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후견을 하는 그런 권력 구도로 가게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떠오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성택 그리고 김경희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경희는 그 김정은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여동생인데 장성택은 김경희의 또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친족이죠. 그리고 혹시 그 여러분 리영호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뭐냐면 어, 그 김정은이 당대표 자회가 끝나고 나서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그 당직자 그 고위 관계자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에 김정일과 김정일로부터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리형호란 사람이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측근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리용호라는 사람이 그 총참모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합참의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이제 앉혀놓고
또 이제 최룡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올 텐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최룡해라는 사람은 이제 예전에 황해도당 뭐 책임 비서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최현이라고 어 그 이제 김일성하고 빨치산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혁명을 함께 했던 그런 동지죠. 그러니까 피를 나는 동지처럼 돼서 굉장히 가까운 측근들을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어, 그래도 김정일이 어느 정도는 김정은 자신이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 살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는 이제 준비를 해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아까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생각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많은 조직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그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주위에서 어떻게 도와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느냐 그게 또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음,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김정은이 과연 후계 승계를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과연 새로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더 폐쇄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 우리의 뭐 희망에 부합하게 뭐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것인가 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일단은 조금 비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띄우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렸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사업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2008년인가 왜 뭐 150일 전투, 뭐 100일 전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사회주의 북한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경제 어떤 운영 방식인데 단기간에 어떤 전투다 운동이다 해가지고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어떤 그 수치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장성택도 관련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 그걸 뭐 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뭐였냐면 바로 2009년 11월 30일에 화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화폐개혁이 나오자마자 저희 보고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소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바로 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 북한 정부의 그 북한 당국의 어떤 거시경제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이거 실패한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물자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 명확히 뭐 이렇게 실물 경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꾸 그거에 시장에 맞지 않게 금리라든지 환율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어떤 시장에 자꾸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과 코스트가 더 커진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에서 물자가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시장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폐적인 처방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속성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루어 짐작하면 사실은 김정은이 새로 집권을 하더라도 어떤 경제 정책의 능력에 있어서 어, 그렇게 새로운 어떤 시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 이거를 어떻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 관계가 대단히 단절되면서 북한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중국이 자꾸 압력을 넣는 것은 중국식의 어떤 좀 이렇게 개혁 개방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요구를 북한 쪽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역시 그런 어떤
외부에서 오는 그런 그 요구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남한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2002년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북한에서 7일 조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을 이제 취하는데, 그런 북한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남북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서 지- 예. 졸잖아요, 지금. 그 지금 이제 설명을 정리를 해보면, 예,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건, 예, 지금 후계자인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정은을 떠받치는 그 세력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이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일단 그 군과 측근을 또는 친족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체제를 단기간에 이렇게 굳히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강경파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군부하고 하여튼 그 체제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개혁 개방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세력이 아니고, 일단은 자체의 지금 체제 그 안정을 위해서 하여튼 그 최측근과 군부 또는 어떤 그 친족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의 그 후계자 구도를 이렇게 떠받치는 형태를 보였다. 근데 또 이 이제 김정은을 비롯한 이 세력이 짧은 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뭔가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예로 화폐개혁을 들 수 있다. 화폐개혁. 근데 이 화폐개혁의 경우에는 짧게 화폐개혁의 경우에는 그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세력과 그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그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나온 이른바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세력이 개혁개방을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을 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이렇게 좀 시작된 면도 있지 않았던가요? 예.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그 소장님의 어떤 질문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본 사람들은, 어, 이른바 그냥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북한 화폐를 이렇게 그 하던 그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화폐 개혁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이제 그 북한의 조선 노동당이라든지 그 이해관계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 달러로 환전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화폐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의 어떤 북한 사회 내에서의 그 부의 그 이전을 갖고 왔다.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이제 김정은 후계자 구도와 그 측근들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체제 유지에 최우선 방점을 둔 이제 집단들이다라는 건 이제 좀 이제 드러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북한 경제죠, 사실은.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 이제 향후 북한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게 이제 경제 문제죠. 크게 이제 북한의 어떤 변화를 큰 그 시대적인 어떤 음, 김일성 집권 시기, 김정일 집권 시기,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김정은 집권 시기로 보면, 김일성 집권 시기는 이제 뭐 90년대 초반까지, 사실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김정일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이 이양됐다. 이미 그때
와병이었죠. 예.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 김일성 집권 시기는 냉전 체제에서 남북 간의 정말로 그 극도의 그 군사적인 대결 양상이었죠. 경제적인 교류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제 근데 김정일 집권 시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때도 아마 그 대목만 먼저 잠깐 짧게 이야기하고요. 김일성 그 사망을 전후로 한 시기에 또 똑같이 이제 김정일 체제로 넘어갈 때 북한이 곧 붕괴될 거다. 왜냐면은 그 이미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구소련 동구 이제 필요한 구소련 체제들이 붕괴되고 냉전이 이제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장선상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때도 북한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90년대에 들어서 90년대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한테 가장 가혹한 10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막 몇 가지 악재가 막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련 붕괴. 소련 붕괴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권의 어떤 가장 큰 형님 뭐 그런 이 맹주가 없어졌다. 이런 뭐 어떤 정치적인 맥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포함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그 사회주의 분업 체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련이 우리 맹주니까 뭐 북한 너는 뭘 만들어 뭐 그리고 뭐 동유럽 니네 국가들은 뭘 만들어 이렇게 해서 각각 특화된 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 특화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그거에 대한 그 저기가 그 어떤 그걸 생산해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어뭐뭐 뭐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러면 북한은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공산국 국가들은 그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만 독점 공급자였던 거예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련하고 무역 규모가 예를 들어서 소련 붕괴되기 직전에 한 뭐 22억 불 정도 됐으면 그게 한 4억 불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엄청난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이렇게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거 자체로 북한은 거의 그러니까 김일성이 엄청난 충격을 먹었죠. 거기에다가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에다가 거기다가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했죠. 하니까 세 가지 악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만 해도 사실 한 국가가 쓰러질 수 있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 개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텼다. 이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의 상황이 사실은 90년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대 그 전반부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로 승계되는 과정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들의 격동기였고 격변기였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 이제 그 물론 그 전부터 쭉 추진해 왔지만 특히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이 더욱더 북한 체제 유지 내지는 안정을 위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됐던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핵 개발을 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죠. 뭐 60년대 이후로 이렇게 보는데 특히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62년에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쿠바에 뭐 미사일 기지를 놓고 소련하고 그 미국이 극명하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 소련이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사실 북한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정말 이렇게 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핵 개발을 해야겠다. 라는 그 이전에도 어떤 그 일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가졌었지만, 근데 이게 점점 그 경제난이 심화되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를 60년 이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미국의 제재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이 어떤 그 제재를 어 계속 그 입는 입장에서 그 미국과 맞설 수 있고 자기 어떤 체제의 어떤 존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계속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90년대에다 그러니까 그 체제 자체로 어떤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더 이제 그 외부의 어떤 일종의 레버리지로서 핵 개발에 더 이렇게 매진하게 됐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소련이 쿠바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 좀 밀린 듯한 느낌의 충격을 받아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면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아마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또 남한은 남한대로 당시 이제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고 해서, 예,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전쟁이 지고 이렇게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서 남한도 그때 핵 개발 의혹을 받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서로 맞물려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오래 전부터 그런 핵 개발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이제 김정일 체제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그 핵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이제 그 이른바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이제 국제적인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티콕이죠. 육자회담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육자회담은 이제 일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핵 개발 저지에 대한 대가 내지는 그 내세운 명분이 전력 부족이었죠. 예. 그러니까 경제 이유였죠.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일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국제적으로도 특히 이제 그 냉전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김일성이 사망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더욱더 중요해졌을 거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경제적인 문제도 아까 고난의 행군도 있었지만 그 전에 대홍수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소련과로부터의 원조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가해서, 그것이 이제 어쨌든 간에 육자회담의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경제 원조와 핵 개발 저지라는 그 협상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일 그 정권 시기의 특징은 그 협상의 그 연속이었죠.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 이제 일어나는 상황하고 그 육자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그 김정일 사망 소식하고 그 북미 간의 그 일정한 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뉴스하고 같이 나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작년에 왜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 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육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육자회담이 사실 처음 시작된 거는 이게 그 적극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의 이제 9.11 테러 직후였죠. 그래서 미국이 한참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전쟁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를 전담해서 할 만한 사실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좀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맡아서 좀 이렇게 주변국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뭐 일본 뭐 이렇게 포함해서 4자 회담 뭐 했다가 3자 회담도 했다가 그래서 뭐 6자 회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너랑만 싸우고 싶은데 네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테이블에 앉재요. 그러면 당연히 협상이 잘 안 되죠. 자꾸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 러시아는 뭐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고 뭐 중국도 뭐 자기 저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한국도 당연히 뭐 연관이 있으니까 각자 그렇게 하니까 회담은 6자 회담은 뭐 1차, 2차, 뭐 5차까지 해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9.19 공동 성명이라든지 뭐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은 안 나왔죠. 어 근데 6자 회담을 대하는 중국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미국이 야 니네가 6자 회담 좀 주최해서 주도해서 좀 잘해봐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6자 회담을 개최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이 점점 국력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동북아 패권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협의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지금 상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자 회담이 만약에 재개되면 북핵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중국도 별반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고 어,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현상이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으면서 6자 회담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왜 하나? 그러니까 어떤 답이 있을 수 있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과 협상하려고 아니다. 그냥 이거 핵 개발해서 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만약에 협상용으로 핵을 개발하는 거라면 미국이 협상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어요. 내가 안전 보장해줄게 라고 하면 포기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포기시킬 수 없어요. 나는 무조건 개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스민 혁명. 어, 카다피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죠. 리비아가 2003년에 핵을 포기했던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부시 정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시 정부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북핵 포기시킨 굉장히 잘된 사례로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선전을 하던 사례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나라의 지도자가 결국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정일과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럼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이렇게 육자 회담을 하려고 나가고 있냐? 이상하잖아요. 기대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제가 2010년 이후의 상황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연평도 포격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맥락이 이상한 게 뭐냐면 2007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이렇게 그 육자 회담 해가지고 뭐 9.19 공동성명 만든 다음에 뭐 BTA 사건이 있고 막 해서 2006년하고 2009년에 이제 북한이 1, 2차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저기 하면서 육자 회담 안 한다 그랬어요. 이딴 거 필요 없다. 왜냐면 다 어차피 해봤자 니네 말만 계속 돌고 하니까. 근데 2009년 말에 뭘 했냐면 우리 육자회담 참가하겠다라고 했어요. 중국하고 같이 합의를 이뤄내서. 그런데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일단 좀 이상하잖아요. 천안함 사건이 나면 당연히 육자회담이고 뭐고 다 올스톱인데. 근데 어쨌든 사건이 터져서 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생겼고 근데 그러면서 생긴 상황이 뭐냐면 제가 플리바겐 책에도 언급했는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서해에서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면 이렇게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남한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천안함 사건이든 연평도 포격이든 때리고 그럼 남한이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일본에 있는 조지 워싱턴호가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한미 그 연합훈련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게 굉장히 반발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미중 갈등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미중 갈등까지. 근데 미국과 중국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협력해야 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미중 간에 일정하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이 있은 다음에 그 서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남한이 독자적으로 서해에서 그 단독 훈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반드시 대응 사격한다. 니네가 훈련하면 우리 반드시 대응 사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군사적 충돌 있겠구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한 정부는 명백하게 북한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민간이 희생됐으니까 훈련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분명히 우리 보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전쟁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들리는 말이 중국이 중재를 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1월에 미중 그 전략 그 정상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부터는 갑자기 그 스탠스가 바뀌어서 육자회담 재개라는 걸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쭉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거나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미중 양국 간에도 그렇고 이게 서로 어떤 대화 채널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어, 이명박 정부도 지금 북한이 뭐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속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일단 그 육자회담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육자회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 지금 이제 어, 말하자면 북한의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이제 상황이 있죠.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신 바는 육자회담으로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자기 지금 그 급한 것들이 더 있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주도권이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취지에서 육자회담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김정일 정권 때는 뭐 티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하고 남북 경협하고 그다음에 육자회담으로 가고 하는 이른바 북핵과 경제 그 원조 내지는 지원이 맞물려서 어쨌든 돌아갔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김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체제가 이게 후계자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체제 유지 내지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중국을 등에 업든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주도권 하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든지 하면서 미국하고의 어떤 그 협상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체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든 핵 개발은 계속 뭐 할 거다.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라면 그러면은 지금 그 경제 문제는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그 정권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탈북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외부 정보가 들어갔고, 남북 간에 이제 뭐 경제 협력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북한의 정치나 어떤 권력 구도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많은 변화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 이제 후계자 체제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이 정말로 그 권력을 유지를 해주는 수단이 될 거라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구소련은 핵이 뭐 없어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유럽 국가들이나 뭐 이런 데는 핵이 없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된 건 뭐 때문에 그랬죠?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체제를 봤을 때 물론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큰 어떤 김일성 정권과 김정일 정권과 그 다음에 오는 이제 지금 이제 예상되는 김정은 체제를 봤을 때 김일성 정권의 그 체제의 안정성이나 경제적인 면을 100이라고 본다라면 김정일 정권은 뭐 체제 안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한 70, 80. 그러면 김정은 후계 체제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 대목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굉장히 그 핵을 포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때까지 그 핵 개발과 어떤 경제 원조를 이렇게 이 딜하는 거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앞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거든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2012년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죠.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그 정치 리더십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 2012년은 북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내년에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했고, 뭐, 이렇게, 그, 고깃국에 쌀밥, 흰쌀밥, 이걸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시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핵을 갖고 있더라도, 김정은이, 새로 정권을 탄생하는, 시작하는 그 시기에서, 그 어떤 정권의 정당성이나 여기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협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경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 어, 조금, 이거는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서 북한의 그 대중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를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음, 지금 북한하고 2007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교육 비중을 보면 남한하고 중국이 한 40%, 40%대로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50%, 남한이 30%, 근데 30%도 또 이렇게 절대적인, 약간 허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중국이 절대적인 북한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북한이 중국에 자기 자원들을 엄청나게 팔아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빨리 외화 벌이를 해서 식량이든 뭐든 수입을 해서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굉장히 단기적인 이걸로 자원을 팔아들여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면 어떤 경제든 그 성과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가 오래 갈 수 없을 정도로 체질이 약화된 북한과 우리는 결과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뭐 핵 개발을 하고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서 그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그 뭐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짧게 몽땅 그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죠. 그러니까 뭐 개똥이가 뭐 어떻게 했냐, 소똥이가 가서 방귀 뀌었네 하는 것도 그걸 보고 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체 그 논리 안에 빠져버리는 우려가 높죠. 사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그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정권 집권 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았다. 김정일 정권 시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여튼 그 핵 개발을 한 것을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뭐 또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걸 협상의 카드로 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문제를 풀려고 원하든 원치 않든 개혁 개방도 시도를 했고 시장 경제도 도입을 하고 하여튼 경제 원조 협상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정은 체제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 더 이렇게 그 핵 개발이나 이런 그 폐쇄적인 형태로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핵 개발과 관련해서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중국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중국이 북한하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몰리게 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은 북한하고 뭐 통일을 원하신다라면은 통일이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속국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외국 군대가 북한에 뭐 진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남한하고 계속적으로 아까 그 구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또 독일이 동독을 통일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계속 북한과 교류 협력 확대를 하면 그 자체로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적어지고 왜냐하면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잖아요. 남한은 남한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윈윈하는 모델이죠. 근데 그런 걸 내팽개치고 북한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을 해왔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권 이게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만일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게 지금 한국 땅으로 들어올지 어쩔지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장담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 중국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책에도 안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과 그 남북한을 보면 그냥 같이 한반도에 붙어 있는 국가지만 자원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 자원 부족량이 남한은 뭐 거의 없다고 치면 북한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우리가 없는 뭐 금은 무연탄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도를 그려놨는데 중국이 북한 지역 내에서 그 자원 개발권을 딴 광산 현황 그림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면 그 중국 북한 국경지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북한 전역에 걸쳐서 중국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몇십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 라진항 같은 경우에 20년 계약했죠. 그리고 지금 라진항이 1, 2, 3항이 있는데 4, 5, 6항을 중국이 짓거든요. 그걸 또 몇십 년간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 독일이 통일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뭐 동독이 뭐 우리 통일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외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독에서 그러니까 동독이 무너지면 가장 이렇게 안 좋아할 게 소련이었는데 소련 설득해야 됐고 그리고 소련이 설득당하니까 오히려 영국, 프랑스가 반대했습니다. 왜냐? 동서독 합쳐지면 또 전쟁할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통일을 하려면 중국 동의 없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니네 통일하는 거 좋은데 북한 이정정부하고 내가 그 자원 관련해서 다 합의를 해놨다. 그거 존중해주면 통일 동의해줄게. 그거 우리 하게 해줘라.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급속하게 이렇게 그 중국 쪽으로 기우는 북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빨리 어떤 좀 남북 관계를 복원을 해서 가능한 한 그 우리 영향력을 좀 이렇게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향후 북한 정세에 대해서 1시간 10분 정도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눴는데, 북한 문제를 1시간 남짓으로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죠. 짧은데, 이런 정도라도 지금 현재 북한,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경제적인 문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이 북한에 대한 그 접근이 경제적인 그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거의 뭐 정치적이나 어떤 군사적으로 남북 양국이 서로 간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 이렇게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 많이 왜곡시키고 이렇게 뒤틀고 해서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이렇게 문제를 더 비비 꼬아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 게 있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정리된 내용의 이야기들은 이 플리바겐이라는 책 속에 상당 부분 여러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플리바겐 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북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